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조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폴리스. 작습니다. 작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철학하고 토론하고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고 좋은 정치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유기적이었습니다.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자,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의 무대는 여기 핑크색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자, 동쪽 끝단에 보면은 인더스 강이 있으니까 인도까지 이렇게 영토가 확장이 됐죠. 누가 확장시켰을까요? 바로 이 사람.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땅이 넓어졌습니다. 도시국가와 이렇게 넓은 영토의 땅은 물론 땅덩어리도 넓지만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작은 학급에서 28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를 갔어요. 한 학과의 학생들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300명이고 우리는 고정석이지만 고정석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오면은 수연이 옆에는 지혜가 항상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300명이 이렇게 있는데 나랑 특별히 친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할까요? 생활 방식이 조금 달라지겠죠.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고향 동네에서 그냥 앞집 뒷집이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땅덩어리에 큰 대제국이죠. 제국의 일원으로서 살다 보면 나랑 생김새도 다르고 뭐 이런 사람들끼리 뒤엉켜가지고 뒤죽박죽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 세계사에서 한 시대를 규정짓는 개념이다. 서구권 개인주의 문화의 모태이자 뿌리가 된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가. 왜? 넓은 땅덩어리에서 소속감을 갖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제국은 넓었지만 개인의 삶은 오히려 불안해졌다. 그런 감성적인 느낌이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과 친구와 학교와 소속감이 있죠. 뭐 학교 오기가 싫든 좋든 간에. 그런데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는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적응이 잘 안 되겠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 넓은 제국의 일원이 됐다. 그리고 영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 시기였죠. 전쟁 시기. 대혼란기였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동방을 점령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로마, 이집트 병합 때까지 그리스와 오리엔트는 동양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생긴 역사적 현상이다. 세계 시민주의. 그래서 옛날에는 내 동네에 누구누구였는데 지금은 대제국의 일원으로서 그런 어떤 마인드가 생기게 된 거죠. 개인주의적 경향이 나타났다. 자, 헬레니즘 시대 윤리는 두 가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 자, 이 두 입장을 살펴볼 겁니다. 헬레니즘 시대 윤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처세에 관한 윤리다. 처세. 처세가 뭔가요? 뭐 사회생활 잘하는 걸 처세라고 하긴 하지만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거죠. 앞가림. 앞가림. 자,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내 앞가림을 어떻게 해 나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처한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이게 바로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서는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했는데 이런 시기에는 한가하게 진리 따위나 탐구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걸 고민했던 시대의 윤리가 헬레니즘이다. 근데 두 입장이 나눠집니다. 두 입장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서양 철학은 두 조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성과 경험. 이성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거고,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존재하는 내 몸뚱아리가 보고, 듣고, 느낀 그것들이죠.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겪어봤을 때 좋은 거, 겪어보니까 좋은 거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경향에 있는 사람들은 쾌락주의 쪽으로 빠지고, 이성주의 경향이 있던 사람들은 금욕주의 경향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쾌락이 아니거든요. 정서적으로, 정서적인 만족감을 말한다. 자, 넘어가서 에피쿠로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정원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정원을 말합니다. 정원이? 자, 집에 있는 정원 있죠? 정원. 한가하게 정원에서 식물들 기르는 거, 평온한 일상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 쾌락주의라고 할 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 쾌락도 있습니다. 정신적 쾌락도 있고 종교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막 희열감이 느껴지는 거죠. 지적 쾌락도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더니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쾌락주의,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물리적 원천에 의존한다. 물리적 원천이라고 하면은 육체. 그러면 육체가 느낄 수 있는 쾌락이라고 하면 어떤 쾌락들이 있습니까? 감각적인 쾌락들이 있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 육체가 좋은 거.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내 기분이 좋은 거. 기분이 좋은 것도 쾌락이거든요. 기분. 어쨌든 쾌락주의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쾌락주의는 물리적 원천에 의존하는데, 물리적 원천이라고 하면 육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서부터 기분, 정서적인 쾌락까지를 통틀어서 물리적 원천에 의존하는 쾌락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인간의 본성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자,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 아니라 육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쾌락과 고통은 물리적 원천에 의존합니다. 물리적 원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양이를 보면 따뜻한 곳에 가서 등을 지지면서 막 뒹굴죠. 아주 즐거워합니다. 쾌락을 느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약간의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따뜻한 곳에 가가지고 몸을 지지고 몸을 눕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편하게 쉬고 싶어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 잘 다루면은 좋지만 잘못 다뤘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게 쾌락입니다. 돈도 그렇죠. 돈이 적절하게 있으면은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돈이 많아서 그리고 돈을 과하게 사용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팡팡 쓰고 뭐 술이나 향락에 빠져가지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쾌락은 잘못 다루었을 때 사람이 망가지기도 하는 게 쾌락이거든요. 자, 쾌락의 역설이다. 역설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 좋은 건데 좋지 않은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쾌락은 매우 역설적이다.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쾌락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고통을 얻게 된다. 아,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안 먹어봤죠? 먹지 마세요. 자, 술을 먹었을 때 쾌락이 느껴져서 그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술을 계속 먹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쾌락은 좋다고 해서 계속 추구하면 오히려 고통이 오는 게 쾌락이에요. 제가 마카롱을 좋아하거든요. 마카롱을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맛있어서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한 5개 정도 먹으면 몸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속도 거북해지고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그 혀끝에 만족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자, 역설적입니다. 그 다음에 결핍의 반대급부로서의 쾌락은 결핍 자체가 없는 것보다 못하다. 무슨 말일까요? 반대급부. 자, 어떤 사람이 등에 부스러기가 났어요. 부스러기가 났는데 이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좀 긁어줬더니 그 긁었을 때 시원한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쾌락이죠. 쾌락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다 아물었을 때 딱지가 떨어지기 직전에 살살 간질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쾌락은 상처가 애시당초 없었을 때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쾌락과 둘 중에 비교해보면 애시당초 상처가 없고 쾌락도 없는 게 더 좋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쾌락은 오히려 상처가 원래 없었고 쾌락도 없는 상태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감을 느끼거든요. 어떤 결핍감을 느낍니까?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은 남들에게 인기가 있고 싶다. 뭐 이런 욕구, 이게 일종의 결핍감입니다. 결핍감. 연예인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물론 연예인들은 다들 좋은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있죠.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인기가 있고 싶은 겁니다. 왜? 인기에 대해서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를 얻으면은 쾌락이 느껴집니다. 일종의 정서적인 만족감, 쾌락. 근데 이런 욕구가 없고 인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자, 식욕이 왕성합니다. 식욕이 왕성해서 한 달에 식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요. 먹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식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돼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이게 더 좋다라고 보는 게 에피쿠로스다. 그래서 쾌락은 뭔가 결핍을 느꼈을 때 충족시키는 쾌락은 좋은 쾌락이 아니다. 자, 쾌락의 역설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면은 참된 쾌락은 뭐냐?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고통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 결핍감을 제거하는 것. 그걸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소극적 쾌락주의.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런 만족감을 얻고 싶어. 그래서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애써가지고 그걸 누렸을 때 느껴지는 그런 쾌락이 아니고 욕구를 제거하다 보면 결핍감이 없잖아요. 결핍감이 없으니까 그게 결핍감을 충족시키는 쾌락보다 오히려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자, 욕구가 100인데 100을 항상 충족시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100이 충족이 안 됩니다. 한 70, 80, 열심히 노력해도 70, 80이에요. 요만큼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 욕구를 1로 줄여요. 1로 줄였는데 살다 보면 나에게 떨어지는 만족감은 항상 10 이상은 돼요. 그럼 난 항상 행복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보다 욕구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쾌락이다. 정신적이고 지적인 쾌락, 절제된 쾌락, 은둔자적 삶을 좋아했다, 추구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쾌락은 육체적이고 적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소극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이다. 절제된 쾌락이다. 욕구를 줄여서 욕구를 줄이는 만큼 얻어지는 쾌락.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소확행. 알고 있죠? 소확행. 소소하게 작은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은둔자적인 삶. 그게 바로 진정한 선이다. 선. 여기 선이라고 되어 있죠.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굿입니다. 굿이 뭐예요? 추구해야 할 바죠. 요걸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다. 자, 욕망의 세 종류. 자, 그래서 바람직한 욕구 충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욕망이 바람직한 욕망인가를 따져보겠습니다. 셋 중에 어떤 게 바람직한가? 자, 인간 본성상 자연적이며 필수적이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이다. 자, 자연적인데 필수적이진 않다. 둘 다 아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식욕.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맞죠? 그리고 필수적입니다. 충족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수면도 그렇고요. 잠을 자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잘 자죠. 저도 자는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본성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다. 자,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는 낮지만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욕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충족할 필요도 없는 욕망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호화 생활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식욕처럼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면욕처럼 사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욕망들은 제거해야 된다. 성욕도 마찬가지고 좀 절제를 해야 된다. 근데 식욕, 수면욕, 이런 생존의 필수적인 욕구, 요거는 확실하게 충족해야 된다. 나머지는 욕구를 제거하게 되면 그럼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동적 쾌락의 과잉은 고통을 발생시킨다. 동적 쾌락이라고 하는 거,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이다. 동적이라고 하면은 움직일동입니다. 내가 결핍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내 결핍감이에요. 그래서 이걸 충족시켜야 돼요. 충족시켜주기 위해선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동적 쾌락입니다. 근데 내 욕구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살다 보면 먹는 것과 자는 거, 입는 거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큼 충분히. 그러면 나는 열심히 움직일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적 쾌락이다. 동적 쾌락의 과잉은 고통을 발생시키고 정적 쾌락은 결핍 과잉으로 인한 고통이 없다. 소확행을 말한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자, 그래서 참된 쾌락에 도달하는 방법,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절제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처음에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쾌락주의라고 시작을 했어요. 물리적 원천에 의존한다. 본성상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데 쾌락과 고통은 물리적 원천, 육체적 원천에 의존한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실컷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쾌락, 말초적인 쾌락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보통. 그런데 이 쾌락에 대해서 쾌락이 좋아요. 쾌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쾌락은 좋은데 쾌락 속에는 이런 가시가 있는 겁니다.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역설. 잘못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고통이 온다.
그래서 이 쾌락이 너무 좋은데 이 쾌락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고통 없이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철학적으로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했더니 욕구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적 쾌락이 아니라 정적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것 같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이런 시기에 그래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나마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에피쿠로스였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다.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학파 이름입니다. 학파. 자, 욕구를 제한하고 절제가 필요하다.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면 그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기보다는 그의 욕망을 줄이도록 하라. 자, 어떤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려면 이거는 실제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작으면 조금만 있어도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자, 빵과 물만 있다면 신도 부럽지 않다. 자, 신도 부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절제하고 향락적인 삶을 멀리하는 이유는 그런 삶이 그 자체로 나쁘다기보다는 자, 향락적인 삶이 그 자체로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향락적인 삶,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마음껏 누려도 좋습니다. 누릴 수만 있다면. 근데 이 향락 뒤에 찾아오는 해악 때문에 아껴서 누린다. 아껴서 누린다. 그래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은 금욕주의자들 같은데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다. 자, 참된 쾌락에 도달하는 방법.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소박한 삶에 만족한다. 자, 헛된 갈망에서 오는 욕구를 제한한다. 자, 우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마시고 입고 사는 집 뭐 이런 필수적인 의식주는 필요하고요. 의식주 그 다음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걸 바로 우정이라고 봤습니다. 우정. 자, 그러면 먹는 것만 충족시키게 되면 짐승이잖아요. 맞죠? 짐승입니다. 먹는 것만 만족하면 짐승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서로 노닥거리면서 살면은 그 이상 바랄 게 없다. 자, 빵, 물,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우정. 그런 것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여기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불안을 제거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공적 영역, 정치를 피했다. 공적 영역이 바로 정치를 말합니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는 이 정치를 한다는 게 그냥 앞집 뒷집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안정적인 유대감 속에서 정치를 했던 겁니다. 유대감. 물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받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 동네에서 정서적인 소속감이 그래도 끈끈했던 겁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나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불안감이 보통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낯선 곳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게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필수적인 욕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는 하지 말자. 괜히 정치에 나섰다가 고생만 한다. 공적 삶은 불가피하게 정치에 뛰어들면 어쩔 수 없이 집착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화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은 부질없는 욕구다. 부질없는 욕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한다. 이건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앞에 가서 다시 참된 쾌락이 바로 진정한 선이다. 참된 쾌락이 진정한 선이고 이 소극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 소극적 쾌락을 추구하는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다.
은둔자적 삶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부질없는 정치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 미신, 운명 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한다. 자, 죽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였다. 여러분들은 아직 창창한 미래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죽음이 실감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죽음이 실감나지는 않은데, 제 주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겠구나. 그러면 내 삶이 과연 바람직한 삶이었나? 죽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런 불안감은 일종의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때려가지고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불안감도 일종의 고통이죠. 그래서 쾌락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이 쾌락이고, 고통은 정서적으로 좀 부정적인 느낌이 고통이다. 자,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은 고통이죠. 이거는 제거해야 돼요. 미신도 나에게 불안감을 주면 제거해야 됩니다. 운명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에 도달할 것을 강조했다. 여기 유명한 문장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은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흩어지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원자들. 이 사람들은 물리적 원천에 의존한다 그랬죠. 물리적 원천. 바로 육체의 쾌락 추구. 이게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육체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육체가 흩어져 버리죠. 분해돼 버리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분해돼 버리고, 그리고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딴 게 아니고. 근데 이성주의자들, 플라톤 같은 사람들, 태어나기 전에도 영혼이 있었고 죽고 나면은 육체를 벗어던지고 또 영혼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잘했든 못했든 그걸 가지고 사후세계로 가니까 일종의 심판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성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육체라고 보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영혼은 죽어서 뭐 어디 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살아서 사는 이 삶은 육체가 느끼는 요 감각, 지금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지루하게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름 집중해서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요 기분이 있죠? 의식이 있습니다. 이 기분과 의식과 생각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육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이런 기분, 의식, 생각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살아있을 때는 우리에게 없죠.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저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면은 몸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기분, 의식, 생각이 소멸했습니다. 몸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고통을 느낄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살았을 때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죽고 나면은 없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을 때 그냥 한 세상 소극적 쾌락을 누리면서 소박하게 만족감을 누리면서 이렇게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보는 게 에피쿠로스다. 대단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이상향, 플라톤의 이상향은 이데아죠. 에피쿠로스의 이상향은 아타락시아다. 아타락시아.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타락시아는 쾌락주의고 아파테이아는 금욕주의입니다. 자, 쾌락을 추구하니까 타락이죠. 타락. 금욕을 추구하니까 아픕니다. 아파테이아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의 이상은 적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이다. 외부 간섭이 없고 육체적 고통도 없고 혼란스러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혼란스럽거나
흔들리거나 동요하거나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두려움, 욕망, 고통 등과 같은 영혼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때 바람 한 점 없는 잠잠함과 바다와 같은 고요함이 나타난다. 자, 영혼의 소용돌이를 잠재워야 돼. 그러면 고요해지는데 일종의 정서적인 평온함입니다. 평온함. 요게 바로 아타락시아다. 소극적 쾌락이다. 요게 바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 자, 여기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야 된다. 광기. 자,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는 광기가 뭐냐? 내가 갖고 싶어. 내가 저건 피하고 싶어.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죠. 그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죠. 갈망을 느끼죠. 갈망. 이게 바로 광기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고 싶어. 그런 욕구를 동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과정. 광기다. 광기. 근데 내가 왜 그런 광기를 갖게 됐는지 근거를 파악하고 나면, 아, 부질없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것. 그것만 있으면 되구나라는 명료한 사고를 갖게 되면은 쾌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소소하게 우정을 나누면서. 자, 이런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후대에 영향을 미쳤겠죠. 자, 요 문구는 중세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피쿠로스는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의.